네, 뭐 아까 질문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 모두가 그 개성이 다른 존재들이 같은 지향점을 네. 갖는다는 그 같은 지향점이라는 것은 그럼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그 보편성을 찾는 방법 내지는 어떤 노력이 보편성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지금 네. 다루는 진선미라는 거예요. 진선미. 이게 진선미라는 것이 본성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프로그램이 깔려서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은 보편성이 생기는 거죠. 진 프로그램을 잘 쓰면은 어떤 그 과학적인 보편성을 갖게 될 거고, 선 프로그램을 잘 쓰면은 도덕적인 보편성을 갖게 될 것이고, 미 프로그램을 잘 쓰면은 예술적인 보편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진선미라는 것이 그 보편성을 찾아가게 하는 하나의 그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진선미가 삼위일체를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미의 속성에도 아까 그 공통 분모 진과 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다 그러면 그 미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돌리는 아트에도 진과 선의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 산에 등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이렇게 세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가 진이고 하나가 선이고 하나가 미다. 이 다 달라요. 올라가는 길이 다릅니다. 길이 다르다는 것은 풍광이 다르다는 얘기죠. 올라가서 바라보는 풍광이 다르다는 거죠. 밑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옆으로 가기가. 그죠?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로 만나는 거죠, 여기서. 본성의 궁극에 다다른 사람은 이 길로 가든 가면은 전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과학자는 저는 도덕적이라고 봐요. 도덕적이고 창의적이라고 봅니다. 아주 훌륭한 예술가는 도덕적이고 또 과학적인 그걸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길로 안 갔어도 이 길로 가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가까워져요, 서로. 밑에서는 너무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만 정상에 가까이 갈수록 서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분야가 깊어지면은 그 주변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주변도 같이 전인적이 되는 거죠. 선생님, 네.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쉽게 보편성을 조달할 수 있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고생하지 않고 쉽게 가려는 통에 이게 그걸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종교와 성행하고 너무 쉽게 가려다가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쫙 고생을 좀 안 해보려고 지금 어떻게 고생을 안 하려기보다도요. 네. 이것이 고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서 생각이 나름이니까요. 등산하는 사람이 이걸 고생이다 생각하면 정말 재미없죠. 근데 이게 하나의 도전이고, 하나의 이걸 즐겨요. 실제로 등산하는 사람은
이 일상생활에서보다도 산을 올라갈 때 희열과 쾌감을 느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산을 안 올라가, 등산을 안 하려고 생각하면은, 편하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등산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을, 이 생각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 두뇌는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내가 안 쓰던 이런 언어들, 평소에 안 하던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가져본다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가 굳어있는 몸을, 이렇게 운동하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머리도 대부분 안 써가지고 다 굳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유연하지 못하고 계속 습관대로 살게 되는데, 평소에 안 쓰던 이런 언어들을 이렇게 사유를 자꾸 해보는 거는 치매 예방과 더불어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걸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내용은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인데, 아무튼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몰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칸트 이전의 서양 철학의 흐름을 한번 쫙 봤고요. 뭐가 문제였는가?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모든 철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학문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까지 서양 철학이 플라톤 이후에 어떤 합리론적인 전통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경험론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칸트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멋지게 종합을 통해서 해결해내는데, 합리론자들은 이 지식의 원천이 이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어떤 이성, 이게 이제 합리론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이 이성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경험론은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이성과 경험을 어떻게 이거를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칸트의 과제인데, 칸트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자,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라는 거는 이 직관적인 어떤 경험입니다. 직관적 경험. 경험이 없이 생각한다는 거는, 이거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죠. 이 밀가루 반죽이 있어요. 밀가루 반죽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붕어예요. 붕어빵 틀 찍는 거 있죠? 밀가루 붓고 찍는 거. 반죽을 넣어가지고 찍는 거 있잖아요. 이 하나의 틀이죠, 틀. 반죽을 틀에 넣어서, 이거는 하나의 내용, 이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사유라고 본다면은, 이 내용이 없는 밀가루 반죽을 안 넣고 찍는다는 거죠. 틀을 찍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이건 공허한 일이란 공허하다. 또 이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이성인데, 이성이 없이 직관은 경험입니다. 경험을 하는 것은, 이거는
반죽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떤 틀이 없이, 예. 이 틀이라는 거는, 어떤 그 형식이에요, 형식.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3은 4다. 이런 그 수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형식이라는 거죠. 이런 형식이, 합리론자들은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성이 없는 경험은 이게 특정한 형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맹목적이라는 거죠. 맹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성과 경험이 상생의 관계다. 이 얘기를 지금 칸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극의 관계다. 지금까지는 이성과 경험이 이 관계에 있어요. 경험. 이게 이제 합리론이고, 이게 경험론이죠. 경험론이 이렇게 가지고 맨날 싸운다는 거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칸트는 이것을 이렇게 태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큰 종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종합. 이렇게 사유만 있어도 안 되고, 개념만 있어도 안 되고, 또 감각적인 경험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서로 상생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러한 이론을 워킹 이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워킹이라는 거는 한 다리를 축으로 다른 다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때 양 다리는 이 워킹을 돕는 상생의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다리가 고장이 난다. 한 다리가 삐었어요. 그럼 한 다리로 이렇게 떨룩거려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튼튼한 다리만 사용하니까 워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다리로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튼튼했을 때 그 한 다리가 다른 다리에 축이 되고, 또 그 반대의 다리에 축이 되고, 서로 축이 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 워킹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걸음마를 배우는 거예요. 걸음마. 저는 이 지식의 걸음마도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식의 걸음마.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거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는 이성과 경험이 이렇게 워킹으로 서로 상생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론과 실천의 관계로 봐도 좋아요.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고, 이론이 없는 실천은 맹목적인 거죠. 뭐 여기 작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뭐 공부를 작가가 해야 되느냐, 이론을 알아야 되느냐, 그런 갈등이 있죠. 또 뭐 화면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또 언제 이론을 공부하고 언제 또 그림을 그려야 될지, 다 그런 고민이 있다고요. 이걸 워킹 이론에 적용시키면 내가 왼 다리가 나가야 될지 오른 다리가 나가야 될지를 그걸 직관적으로 그걸 판단해요. 뭐 어렸을 때는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는 왼다리,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이렇게 자꾸 그걸 이제 그 몸에 익힐 때까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감각적으로 몸에 익어버리면은 그냥 저절로 그냥 걷고 뛰고 다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실기만 해야 된다, 또 이론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지런히 찢어지는 거죠. 한 다리만 나가니까 워킹이 안 되는 거죠. 이 칸트는 아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고, 대부분의 갈등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내는 거죠. 워킹 이론으로. 워킹 이론이라는 말은 제가 갖다 붙인 얘기예요. 칸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칸트의 철학을 이제 비판 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비판 철학.
여기서 이 말하는 그 비판이라는 것은 뭐 비난이라는 의미보다도 그 어떤 영역의 한계를 범주화 시켜주는 거예요. 자, 진선미의 영역을 진이 할 수 있는 진선미가 이렇게 있으면은 칸트는 처음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제가 삼일체라고 보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칸트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너무 이것이 이런 포용 관계로 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제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칸트가. 그래서 이 진선미가 영역이 각각 다르다. 이 영역을 정해주는 것을 비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의 영역, 이 진의 영역에서 문제 3 그 과제를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순수이성이라고 붙였고, 선이라는 것은 행함의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거는 이제 내가 실천하는 거죠. 실천이성이다. 그리고 미라는 거는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이거는 판단력이라고 얘기를 붙였어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세 권의 저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칸트의 위대한 어떤 저수를 이 세 권인데 각각 진선미에 대한 한 권씩의 책을 쓴 거죠. 여기서 이제 뭐 과학, 그 다음에 뭐 도덕, 뭐 예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종교. 이제 근대 문화라는 거는 과학과 예술과 종교가 분화되는 거거든요. 분화. 그 이전은 이게 이제 포용 관계에 있다가 각각 분화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화됨으로써 각각의 그 이 자율성이 생기면서 이 근대의 시대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대 문화의 철학적인 배경이 칸트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자율성을 가능하게 한 이론적 토대가 진선미를 각각에 나눠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예술이 어떤 도덕이나 과학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어떤 법칙을 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 뭐 과학도 마찬가지죠. 종교에 귀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늘을 관찰하고 어떤 연구를 순수하게 과학의 논리로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분야가 독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가 이 순수이성 비판을 제일 먼저 씁니다. 칸트가 이 순수이성 비판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럼 뭐냐? 순수이성 비판만 해도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거 읽으려면 머리 다 빠져요. 우리는 그런 인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칸트가 있다면은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뭐 우리한테 그게 왜 필요한 건데 이렇게 딱 질문을 해야겠죠?
한마디로 말해봐라. 메시지가 뭐냐. 그렇게 칸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다면은 일단 칸트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인식의 대상과 사유의 대상을 구분하라. 이 말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려요. 인식의 대상과 사유의 대상을 구분하라. 인식이라는 건 뭐예요? 인식. 암입니다. 암. 내가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는 거는 감각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걸 아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알기는 어렵잖아요. 가령 신이나 영혼, 불사 이런 뭐 우주 이런 개념들을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죠. 그죠? 그거는 인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신이나 영혼은 그건 인식의 대상이 아닌데 전통 형이상에서는 이것을 마치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초월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뭐 당연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왔다는 거죠. 이것이 착각이고 독단이란 얘기예요. 독단주의다 이거는. 독단주의. 우리한테 감성의 대상으로 주어지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어떻게 아냐는 거죠. 어떻게 아냐. 그러나 인식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한다는 거는 아주 그 일부, 대상의 그 일부를 감지하는 거죠. 바람도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뭐 신이나 영혼, 귀신 이런 대상들은 그거는 인식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칸트는 사유라고 말하거든요. 사유. 칸트는 인식과 사유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이것이 인식의 대상이냐, 사유의 대상이냐. 그래서 신이나 우주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은 지성으로 확실히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그걸 포기하면은 이 도덕의 문제나 너무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봉착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알 수는 없으나 사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유. 이건 사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유의 대상. 인식은 뭐 수학이나 기하학이나 물리학이나 뭐 이런 학문들은 우리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이 신이나 영혼이나 귀신이나 우주나 이런 개념들은 그건 지성으로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걸 자꾸 아는 체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지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순수 이성을 통해서 그 지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비판하고 나서 그 지식 너머의 세계를 사유를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 칸트의 목적은 사실은 그 지식 너머에 있어요. 인간이 지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너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 신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초월적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이 순수 이성의 그 지성적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의 칸트 이전의 철학에서는요, 뭐 합리론이나 뭐 경험론 이런 칸트 이전의 철학들의 특징은 그 인식의 방식에 있어서
대상 중심의 인식론을 갖고 있었다. 대상 중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상이 먼저 주어지고, 우리가 뭐를 인식한다는 거는, 이 꽃을, 이 식물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는 이게 먼저 있다는 거죠. 이게 먼저 있고 나는 나의 감성을 통해서 이거를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먼저 있다는 거죠. 내 주체 앞에, 주체에 앞서서 이 대상이 선지한다. 우리가 이거를 지각하고 표상하는 것은, 표상이라는 거는 리프레젠테이션, 우리가 그 머리에서 이걸 다시 이미지를 재현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재현을 표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지각한다는 건 표상한다는 거죠. 이것을 표상하는 것은 이것이 원본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거울처럼 이거를 내 안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거울로 비춘다는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어떻게 알아요? 이 대상을 내 거울이 잘 비추냐 못 비추냐, 이 문제가 되겠죠. 거울의 반사의 정확도에 의해서 또는 일치성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진리 대응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옳고 그름이 여기에 대응해서 결정이 된다 그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응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칸트가 이거를 완전히 이제 뒤집어 버리는데, 대상 중심에서부터 주체 중심으로 이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주체 중심으로 사물을 본다는 거는, 자, 칸트가 이제 우리의 지성의 인식 체계의 한계를 지금 어디까지가 지성의 영역이고 지성 밖의 영역이 어딘가,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아이고, 이게 잘 안 나오냐. 사물이 있어요. 사물이 있고, 사물을 우리가 이제 감성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죠. 입력. 감성이라는 건 어떤 직관적으로 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신이죠, 수신. 이 수신할 때 어떻게 이 사물을 우리가 수신을 하냐는 거죠. 어떻게 수신을 하냐. 여기에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어떤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가지고 이 사물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좀 어려울까요? 우리는 주로 이제 보고 듣는 것으로 이 감성이 기능을 하지만, 이거는 동물마다 다 달라요. 모든 동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상을. 예를 들어서 개 같은 경우는 생명입니다. 흑백으로 세계를 바라봐요. 흑백으로. 박쥐,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때문에 박쥐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박쥐가 어떻게 이 눈도 없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 바깥에 있는 밤에 날아다니면서 감지를 하냐는 거죠. 박쥐가. 인간이 보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박쥐는 초음파로 이 감각을 초음파로 써가지고 사물을 인식을 합니다. 무역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주 고속으로 돌아다니면서도 다 그 장애물들을 다 파악을 하는 거죠.
어두워도 다 가능하죠. 그게 초음파로 하니까. 그 다음에 뱀 같은 경우는요, 이 세계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그 열감을 딱 이렇게 느껴가지고 이 사물을 인식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니, 그, 동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사람은 시공간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시공간의 형식이. 머리에 먼저 선험적으로 이 시공간의 형식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태어나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시공간의 형식.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형식이죠, 형식. 이 보는 방식이, 사물을 보는 방식이 인간답게 이것이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인간답게. 그러니까 이 사물을 감성으로 인식한다는 거는 곧 구성한다는 거죠. 구성. 사물은 요즘 양자 물리학으로 보면은 이거는 진동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 최소 원자 안에 핵 안에 쿼크가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진동. 그 적은 미세한 미시세계가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 에너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걸 어떻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현상. 이건 안에는 진동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진동하는 것이 하나의 그 에너지 장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 현상으로 우리가 감성으로 우리 감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진동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인지를 못 해요. 우리가 감성으로 인지하는 것은 가시광선하고 가청 주파수, 소리는 가청 주파수만 우리가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위에 것들은 우리의 감성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게 100%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시공간의 형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이 사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물 자체, 그래서 칸트는 이거를 thing in itself, 물 자체, 사물 그 자체하고 이 자체와 우리가 감성으로 느끼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 자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물 자체.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어떤 음악으로 연주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감성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그 마음 작용 중에서 상상과 이것이 또 지성으로 이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 인식이 생긴다. 지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성이라는 거는 감성적으로 들어온, 이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가 없이 막 그냥 정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색깔이니 소리니 막 들어온다, 나한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뭔가 내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 저게 뭔가 판단작용이에요. 이건 직관작용이라면 이건 판단작용이에요. 판단. 근데 이때 이 판단이라는 것이 그냥 순수한 판단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 어떤 그 범주,
어떤 거를 그 범주화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건 이제 12가지의 그 범주화의 패턴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12범주라고 그러는데, 이 범주화가 일어나서 이 감성적인 정보들을, 이제 우리식의, 저거는 꽃이다. 저거는 붉은 사과다. 예. 저거는 전화기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 예. 근데 이 범주화하는, 12개의 그 범주화하는 그 패턴이 모든 인간한테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판단이 공통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누구나 저걸 보고 붉은 꽃이라고 생각한다, 그거예요. 자, 잘 이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성과 지성의 관계는, 이거는 수동적인 거라면 이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이거를 하는 거지, 지식화. 모든 정보가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지식화, 개념을 붙여서 지식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 감성과 지성은 대립되는 거예요. 감성은 그냥, 음식을 먹는 그런 기능이라면은, 지성은 그거를 소화시키는 거예요. 위가 들어온 음식을 막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양분을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대립을 매개해 주는 것이 상상이라 그래요. 상상.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구상력이라고도 그러는데, 구상력. 여기서는 어떤 그 종합화가 이루어져요. 종합화와 도식화가 이루어져요.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감성적으로 본 것들을, 파편들을 다 종합시켜가지고, 어떤 그 판단하기에 유리할 정보들을 이쪽으로 전해주는 거죠. 부분을 봐도 우리는 그거를 전체로서, 그거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상상력이에요. 그것들을 또 도식화시켜주고, 상상이 감성과 지성을 매개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식이 만들어지는데, 암. 근데 이 암이라는 거는 불완전한 암이죠. 왜? 우리는 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감성에서 일단 문제가 생겨요. 감성에서. 사람마다 이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이게 무딘 사람이 있어요. 무딘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전혀, 동요치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작은 거에도 감동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이 감성 능력이 다 달라요. 일단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여 주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잘 먹느냐죠. 그 뒤에 이제 이 소화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일단 감성에서 이거를 구성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거울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게 아니라 구성해서 받아들이니까, 어떤 우리의 그 뇌에서 어떤 그 편집이 되는 거죠. 편집. 우리의 그 이 전전두엽에서 감각으로 들어온 것들을, 이거를 이제 언어적으로, 기호적으로 이거를 결합해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판단 역시 주관적이고, 이것도 역시 주관적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내가 아는 것을 절대적인 거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건 지성의 한계예요. 지성의 한계. 그리고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세계, 알 수 없는 세계, 이 미시세계, 초월적 세계, 이거는 그걸 담당하는 기능이 바로 이성이다. 이성. 칸트에 있어서 지성과 이성은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건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게 칸트 철학의 특징이에요, 특징. 보통 지성과 이성, 이걸 지성을 이제 오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성. 깨달을 오자를 써가지고 오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지성과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오성이라는 말 잘 안 쓰고 해서 저는 그냥 지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지성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인식에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음작용이에요. 근데 이 이성은 이 지성으로 알 수 없는, 지성이 딱 막힌 부분의 그 세계를, 이게 이제 여기가 인식이라면 여기는 초월이라고 했어요. 초월. 이걸 초월해 가죠. 초월한 세계. 초월한 세계를, 이건 판단할 수 없어요. 여기는 판단이 안 되니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 뭐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추론해서 나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어떤 체계화라든지, 체계화, 의미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의미를 갖느냐. 이 지식이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선으로 쓸 수도 있고, 악을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그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 능력이 이성입니다.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식과 사유를 구분하라. 인식은 여기까지예요. 그죠? 인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성까지예요. 사유는 이성의 영역이에요. 인식할 수 없는 거를 사유하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는 거를. 그러니까 이 지성과 이성, 오성과 이성이 명확하게 이건 나뉘어지는 거죠. 이성은 지성이 이리로 넘어와서 자꾸 이 침범하지 않을까를 이걸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여기서 딱 끊어줘야 되는 거죠. 너의 영역은 여기까지다. 여기서부터는 이성이 나에게 맡겨달라. 지성으로 여기를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은 과학만 하라.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과학자는 과학만 하고, 이 부분은 이거는 철학이나 뭐 종교나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과학자가 여기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는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모순에 빠진다. 자, 이것이 이제 칸트의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론에서 여기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는 사물 중심이고, 사물 중심의 인식이고, 여기는 주체 중심의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 주체 중심. 왜 주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이 네 가지의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네 가지 회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칸트는 이 네 가지의 요소 중에서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서 그 쓰는 그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수 이성을,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을 요구를 할 때, 뭔가 알고자 할 때, 근원적 세계를, 어떤 사변적이고 어떤 근원적인 세계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는 이성은 알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이 지성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성. 순수 이성입니다. 이게 순수 이성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꾸 어떤 지식을 알고자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프로그램, 이 지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 서로가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걸 고민할 때는 이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써봤자 그건 소용없어요. 프로그램을 아무거나 막 돌리면 안 돼요. 내가 한글 쓸 때나 포토샵 쓸 때, 또 뭐 동영상 편집기 프로그램 쓸 때 이걸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걸 써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 공동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공감이 필요한 그 부분을 쓸 때는 이걸 이성을 쓰라는 게 실천 이성을 쓰라는 게 실천 이성. 이게 이제 순수 이성이 실천 이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입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성이다. 삶을 위한 이성. 이걸 실천 이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어주는 이 두 개가 이제 갭이 생겼기 때문에 연결해주려면은 그때는 상상력을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력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판단력 비판. 그 세 가지 비판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력 비판,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물론 판단력 비판이 제일 나중에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먼저 이성을 정해 놓고 이 두 가지를 가교하면서 이 판단력이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판단을 잘하려면은 상상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마음의 이런 기능들을 잘 알아가지고 필요한 능력들을 그때 순발력 있게 사용해라. 그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칸트 철학의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물 자체라는 것과 여기서 딱 나뉘는 거죠. 물 자체와 이건 이제 우리 주체가 인식하는 거가 다르다.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사람이잖아요. 그죠? 천동설이라는 게 뭐예요?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이 도는 것이 태양이라고 생각하냐.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이 반대로 생각하지요. 이게 이제 지구가 되고 이걸 태양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대상이 있고 주체가 이 대상을 거울처럼 비치면서 이거를 그 진위를 파악을 했다면은 칸트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주체가 있고, 이걸 가운데가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가 있고 대상이 오히려 주관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 돌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 진리라는 건데 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춘수의 그 시 중에서 꽃이라는 시가 있죠.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꽃을 주목하지 않으면은
그 꽃은 그냥 뭔가 이게 있는데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뭐 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주목할 때 내 앞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시인데 요즘에 그 양자 물리학에서는요,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관찰자 효과.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실제하지 않고, 우리의 뇌가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현상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실제로 그걸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도 더 어렵네요. 더 어려워졌죠?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근데 동양에서는 일찌감치 이런 얘기들을 해왔어요. 그 불교의 그 유식사상. 유식사상은 그 세친이라는, 그 인도의 그 승려가, 만든 개념인데, 체계화된, 화엄경에 보면은 이제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나오죠.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만물은 유심, 오직 그 심, 마음이 만들어야 돼, 창조한 것이다. 세계가 이게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작용이다. 모든 것은 내 마음 작용이라는 거죠. 마음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홀로그램 같은 것이다.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관에 따라서 이 세계는 바뀔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뭐 수천 년 전에 먼저 나왔고, 서양 철학에서는 가장 먼저 칸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철학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하고 해가지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